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5살이 된 여성이에요. 그냥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너무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여자네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정부일 시작해서 벌써 37년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 함남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20년을 일했어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거든요.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진짜 다 실화네요. 제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인생이 얼마나 박복했는지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1970년 3월 15일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죠. 보육원 앞에 담요 하나에 쌓여서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비 오는 새벽에 누가 몰래 두고 갔대요. 이름도 없어서 원장님이 지어주셨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데 전 18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명절 때 특히 서러웠죠. 다들 집에 가는데 저같이 갈 데 없는 애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거든요. 어릴 때 기억이 하나 있어요. 6살 때였나? 어떤 아줌마가 보육원에 왔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큰 차를 타고 왔는데 저를 한참 보더니 갑자기 울면서 가버렸어요. 그때는 이상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분이 엄마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는 곧잘 했어요. 선생님들이 넌 머리가 좋으니까 대학 가면 인생 바뀔 거야. 제가 나중에 의사 돼서 원장님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그럴 거예요. 그래, 기대할게.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죠. 그런 기대에 보답하듯 중학교 땐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고등학교도 좋은 데 갔어요. 장학금도 받고요. 근데 고3 때 보육원 원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꼭 좋은 사람 되어라. 넌 착하고 야무지니까 잘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원장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보육원 지원금을 빼돌리고 우리 밥도 제대로 안 줬죠. 하루에 라면 한 개로 때우는 날도 많았어요. 결국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18살에 보육원 나오면서 받은 돈이 5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 돈으로 고시원 방 잡고 식당에 취직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손은 늘 퉁퉁 부어 있었죠. 겨울엔 손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그래도 약 살 돈도 없어서 그냥 참았죠. 그 식당 사장이 또 나쁜 사람이었네요. 월급날 되면 꼭 핑계대면서 밀었거든요. 다음 주에 줄게. 이번 달은 장사가 안 돼서. 사장님, 저 이번 달에 꼭 돈이 필요해요. 내가 떼먹을 것 같아? 준다니까 그러네. 어린 저에게 늘 이렇게 핑계를 대며 돈을 안 준 적이 허다했네요. 이러면서요, 결국 6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나왔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죠. 같은 고시원에서는 할머니가 그때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가, 내가 아는 식당이 있는데 거긴 주인이 착해. 내가 소개해 줄게. 그 할머니 덕분에 새 직장을 구했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꼭 제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는 분 같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라. 네 엄마가 너 찾을 수도 있을 거야. 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럼 알다마다. 어디 있는 줄도 아신다고요? 그건 말해줄 수 없어. 그냥 언젠가 너를 찾을 거야. 할머니가 가끔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어. 그땐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힘들 때 찾아온 사람과 21살에 결혼했네요. 식당에 배달 오던 총각이었는데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나랑 결혼하자.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잘할게. 평생 외롭게 살았을 너한테 내가 안식처가 되어줄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잘할게.
그 말에 속았죠. 결혼식도 없었어요. 둘 다 돈이 없던지라 그냥 구청 가서 혼인신고만 했네요.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고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그 인간은 노름꾼의 술주정뱅이였어요. 번 돈 다 노름으로 날리고 술 먹고 들어와선 때리고, 처음엔 손직업만 했는데 나중엔 발로 차고 물건 던지고, 한 번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마에 8바늘 꿰맸죠.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돈 없다고? 돈 벌어오라니까! 당신이 가서 벌어. 내가 이렇게 벌어오면 뭐해? 맨날 노름으로 돈이나 날리는데. 뭐? 이게 서방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그래, 뚫린 입으로 말도 못하냐?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집도 절도 없는 거 와이프라고 걷어줬더니만 분수도 모르고. 난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 알아? 어쭈? 오늘 어디까지 맞으려고 이게 작정을 해? 그렇게 5년을 참았어요. 애라도 생기면 달라질까 싶어서요. 근데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병원 가보니 남편이 문제더라고요. 외로웠던 인생이라 그런지 자식 하나는 꼭 낳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심적으로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안 남편은 더 미쳐 날뛰기 시작했네요. 애도 못 낳는 년이 무슨 쓸모가 있어? 이게 왜 내 탓이야? 당신은 주제 파악이 안 되지? 넌 버릇이 안 좋아. 아주 서방한테 말대꾸하는 그 버릇 말이야. 버릇? 웃기지 마. 보고 배운 거 없이 자라서 아주 손찌검만 하고 할 말 없으면 욱하는 네 성질 나도 지친다 지쳐. 하면서 더 때렸네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고 마음을 먹게 됐죠. 그렇게 26에 이혼했어요. 마지막으로 맞은 날 갈비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래, 이혼해. 미쳤다고 그런 사람이랑 살아? 네가 훨씬 아깝지. 맞아,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컴퓨터 자격증이라도 따놓을걸. 돈도 없어서 그런 것도 못했네. 그나마 가장 가까운 친구는 이렇게 위로해줬지만 온전히 본인이 아니면 이 마음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친구가 많은 도움을 줘서 병원도 다니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그런 저를 보고 한 번 더 맞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아주 살인을 할 뻔했네. 야, 너 이혼하기 진짜 잘했다. 그제서야 도망쳤죠. 맞은 상처로 병원 신세 지고 나왔더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만 2천만 원이었죠.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채를 쓴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가 어디라고 사채를 써? 저기 친구야, 혹시 나 괜찮은 취직 자리 없을까? 그게 사실 격리도 컴퓨터 하나쯤은 알아야 격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혹시 너 파출부 해볼래? 그래도 이게 임금은 세고 꽤 쏠쏠하대. 너 갈 데도 없는데 입주 도우미 하면 되잖아. 아, 진짜? 그럴까? 친구가 가정부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정부 일을 시작했어요. 식모살이라고 하죠. 남의 집 살면서 청소하고 밥하고. 그래도 갈 데가 없던 저한테는 최고의 직장이었네요. 몸이라도 눕힐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처음 일한 집은 강남 아파트였는데 주인 여자가 정말 독했어요. 새벽 5시에 깨워서 밤 11시까지 일을 시켰네요. 밥도 남은 것만 주고 월급도 깎고. 한 번은 제가 실수로 그릇을 깨트리게 됐어요. 아줌마, 이게 얼만 줄 알아? 아줌마가 절대 사지도 못하는 그릇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닥쳐! 이번 달 월급에서 깎을 테니까 그리 알아. 주제를 모르면 조심조심 일을 해야지. 남의 물건을 어디다 떨어뜨려? 죄송합니다. 맨날 그놈의 죄송은. 아우, 재수없어. 당장 치워! 그렇게 월급에서 10만 원을 뺐어요. 그 그릇이 비싼 거라면서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마트에서 3,000원짜리 그릇이었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네요. 돈 없는 이혼료를 어디서 받아줄까 싶기도 했고, 대학은 문턱에도 못 가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버티다 결국 동네에서 만난 같이 파출부를 하는 아주머니 소개로 다른 집에 가게 되었네요. 그래도 거기가 돈을 더 줄 거야. 한번 가보기라도 해봐. 그럴까요? 그럼 일이 똑같이 힘들어도 돈이라도 한 푼 더 버는 게 낫지. 감사해요. 아니야. 같이 먹고 사는 처지에 이런 거는 도와야지. 내가 하도 안쓰러워서 그래. 그 집 옆에 있는 성깔 대단하잖아. 동네에서 소문 다 났다니까. 그렇게 소개받은 두 번째 집. 하지만 두 번째 집은 더했어요. 거기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소리를 질러서 피했지만 오히려 제가 쫓겨났죠. 그 집주인은 네가 우리 아들 유혹했잖아. 아니에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그쪽이 저한테 먼저 그랬잖아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주제 어디서 모함을 하고 있어. 당장 나가요. 사모님 저 정말 억울해요. 그래도 돈은 주셔야죠. 한 달을 좋게 일했는데. 우리 아들이 댁 때문에 시험도 망치고 있는데 내가 월급을 줘야겠어요? 이 분야에서 매장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먹고 살기라도 하지. 그렇게 월급도 못 받고 나왔네요. 어이없게도 10년 동안 이런 집들을 전전했어요. 좋은 집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힘들었죠. 그래도 열심히 일했네요. 그 덕분에 빚도 갚았고 빚을 갚으니 조금의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전 돈을 모아서 언젠간 제 집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비록 작은 원룸이라도 말이에요. 35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네요. 한남동 대저택 입주가정부 구함, 경력자 우대. 한남동이면 부자 동네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집을 찾아가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문부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도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가정부 면접 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안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정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축구장만 하더라고요. 잔디밭에 분수대, 연못까지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 더 놀랐어요. 천장이 엄청 높고 샹들리에가 번쩍번쩍. 직원이 응접실로 안내해 줬는데 거기서 기다리는데 너무 떨렸어요. 이런 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줄까? 그때 사모님이 들어오셨네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다른 부잣집 마님들은 가정부 면접 볼 때 위아래로 훑어보고 깔보는 눈빛이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어머,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네요. 차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손이 꽁꽁 얼었네. 많이 추웠나 봐요. 얼른 몸 좀 녹여요. 우리 집에서 오래 일한 아주머니가 나가셔서 급하게 구인 광고 냈는데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올 줄은 몰랐네요. 아, 네. 그래도 경력은 10년이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쵸.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니까 더 센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서 일하면 보통 20년은 넘게 일해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이전 사모님들과는 정말 다른 분이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눈빛도 날려주시고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도 처음이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제가 살아온 얘기라 사실 저는 오히려 담담했는데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시니 오히려 제가 민망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위로받는 느낌도 들었고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고생 많이 했네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네, 한강보육원이요. 언제 태어났어요? 1970년 3월 1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모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찻잔을 들던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1970년 3월 15일,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지. 아, 그래요? 나도 그날에 얽힌 추억이 있어서 잘 알아요. 힘들었겠네.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 척해도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집에 너무 잘 왔어요. 뭔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가셨다가 10분쯤 후에 돌아오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울고 오신 것 같았어요.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에서 일해주세요. 월급은 다른 집보다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편하게 지내세요. 가족처럼.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경력도 많고 대우도 잘해드릴게요. 그래도 일단 수습 기간을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 사람 눈만 봐도 알아요. 일도 정말 잘해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그냥 내 곁에 두고 싶네요.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말이야.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모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모님들 중 손에 꼽히게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한참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우리 애들도 다 또래라서. 이리 와봐. 네 방 보여줄게.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여긴 침대고 저 뒤엔 화장실이야. 그리고 무슨 색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아이보리로 꾸며봤는데 괜찮아? 저요, 너무 감사하죠. 완전 감지덕지예요. 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을 처음 가져봐서 눈물이 다 났네요. 그동안 제가 살던 곳들은 다 지하실이나 창고 같은 데였거든요. 근데 여긴 정말 좋은 방이었어요. 햇빛도 잘 들고 화장실도 딸려있고.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오히려 과분한데요. 아이, 무슨 과분해. 앞으로 여기가 네 방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우리 집을 도와주는 사람이면 당연히 가족이지. 가족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앞으로 다른 집에서 지낼 때랑은 완전 다르게 지낼 거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있어. 너무 애쓰지 말고. 난 김주임한테 그냥 편안함을 제공하고 싶어. 우리 애들 나이 또래기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잠시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랄까?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다른 사모님들과는 확연히 달랐네요. 워낙 부자라 그런지 마음도 넓었고 아예 힘든 일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은 사모님과 맛집 탐방 그리고 쇼핑 정도? 간혹 직원들 보기 눈치 보일 때쯤 간간히 방 정리 정도만 시키셨네요. 거의 사모님의 비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두 저를 김주임이라고 불렀죠. 운전기사 아저씨, 정원사 아저씨, 그리고 주방 아주머니도 계셨죠.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특히 주방 아주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김주임은 사모님이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 20년 일했는데 사모님이 직원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 처음 봐. 아, 정말요? 하긴 저도 이렇게 따뜻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사모님이 원래도 따뜻한 분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김주임이 아무래도 본인 자식들이랑 나이가 비슷비슷하니까 더 자식 같은가 봐. 그러게요. 잘해주실수록 더 잘해야죠. 사모님은 정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밥 먹을 때도 이리 앉아 같이 먹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혼자 먹기 많아서 그래. 그리고 밥 안 먹었잖아. 같이 먹으면 좋지. 하시고 아프면 병원 보내주시고 명절엔 용돈도 두둑하게 주시고. 회장님도 좋은 분이셨어요. 큰 회사 회장님이셨는데 집에선 자상한 남편이었죠. 김주임이 와서 우리 집사람이 김주인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하더구만. 고맙네. 애들은 다 키워서 자기 살 길 찾아가고 각자 컸으니까 아무래도 집사람이 외로웠나 봐. 다행이에요. 사모님이 제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하셔서. 근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가끔 절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특히 제 생일날에는 꼭 울면서 케이크를 주셨죠. 원래도 드라마나 슬픈 책들을 보면 자주 우시는 분이시긴 하시긴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보육원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너무 박복해서 절 보면 늘 안쓰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 왜 우세요? 그냥 네가 불쌍해서.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괜찮아요. 저 이제 행복해요. 그래, 행복해야지. 꼭 행복해야 해. 지금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모님 같은 분도 만났잖아요. 어쩜 이렇게 착할까? 김 주인 보면 마음이 참 아파. 5년쯤 지났을 때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사모님이 밤새 제 곁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모님 주무세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해. 혹시 밤에 열이 오르면 어떡해? 그때 제가 잠결에 들었어요. 사모님이 제 이마를 짚으면서 뭔가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죠. 그 후로도 사모님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제가 잠깐 외출했다 하면 어디 갔었어? 아이, 걱정했잖아 하시고, 제가 남자 직원이랑 얘기만 해도 그 사람 조심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하셨어요. 사모님이 저를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김주임이 꼭 딸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우리 애들이 또래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 애들은 늘 좋은 것만 먹고 입어서 아쉬움이 없어. 김주임처럼 철도 덜 들었고. 김주임 보면 대견해. 10년쯤 되던 해에는 아예 가족 행사에도 참석시키셨어요. 회장님 생신 때도 우리 김주임도 같이 축하해주자 하시고, 명절 제사 때도 김주임도 우리 가족이니까 하시면서요. 자식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봤죠. 특히 사모님의 큰아들은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가정부를 왜 제사상에 앉히세요? 했다가 사모님한테 크게 혼났죠. 김주임은 그냥 가정부가 아니야. 우리 집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가족이야. 너희가 뭐 언제 한번 집안일에 대해 신경 쓴 적 있어? 김주임은 하나부터 10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는데.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알았어? 네, 죄송해요. 김주임님, 죄송해요. 그렇게 15년째 되던 해, 제가 독감에 심하게 걸리게 되었네요. 일주일 동안 알아두었는데 사모님이 정말 극진히 간호해 주셨어요. 의사도 집으로 부르시고 약도 직접 먹여주시고. 그때 일이에요. 제가 열 때문에 헛소리를 했나봐요. 엄마 보고 싶어. 아이고, 우리 김주임 불쌍해서 어떡해.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펑펑 우셨대요. 주방 아주머니가 나중에 얘기해줬죠. 사모님이 원래 눈물이 많잖아. 근데 나 그렇게 펑펑 우는 거 처음 봤어. 아, 그래요? 늘 절 안타깝게 생각하시잖아요. 저야 감사하죠, 진짜. 하긴 김주임도 여기 온 지 15년이나 됐지. 사모님한테 자식 같긴 하겠다. 워낙에 자식들 사랑이 깊기도 하고 키우는 강아지도 엄청 사랑하시잖아. 원래 사랑이 많으셔. 김주임은 진짜 이 집에 들어온 게 복 받은 거야. 병이 나은 후에 청소하다가 사모님 서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이 좀 열려있길래 닫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사진이 보였죠. 제 사진이었죠.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수백 장. 일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정원에서 쉬는 모습, 심지어 자는 모습까지. 언제 찍으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뭔가 싶어서 슬쩍 봤는데 병원 서류들이었네요. 그 중에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있었죠. 두 사람의 DNA 비교 결과 99.9% 일치. 밑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2005년 3월 15일. 확실하다. 내 딸이 맞다. 35년 만에 찾은 내 딸. 저는 너무 놀라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 딸? 35년? 그럼 사모님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혹시 다른 동명이인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사모님이 제 엄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재벌가 사모님이 어떻게 제 엄마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 면접 볼 때 제 생일 듣고 놀라셨던 것, 늘 제 생일에 우셨던 것, 저를 너무 아껴주셨던 것,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여쭤볼까?
아니야, 그러다 괜히 어색해질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접었죠. 혹시라도 제가 오해하는 걸까 싶었고 이렇게 좋은 분과 행여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3년 전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셨죠. 여보 미안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 사모님 진정하세요. 회장님 좋은데 가셨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랬을 거야. 우리 남편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 나 같은 사람 만나도 한없이 사랑해주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 회장님도 사모님 사랑 듬뿍 받고 가셨을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해. 우리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쩜 좋아. 사모님이 정말 많이 우셨어요.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니까요. 장례식장에서도 사모님은 저만 찾으셨네요. 김주임 내 곁에 있어줘. 네가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아. 네, 저 잡으세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자식이 셋 있었는데 셋 다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죠. 늘 결핍이 없이 자라오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이라 집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정이 없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렇게 사모님이 저에게 딸처럼 잘해줬는지 이해도 가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유언장 없으셨어요? 엄마, 회사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부동산 저희가 관리할게요. 사모님은 그런 자식들 보면서 씁쓸해하셨어요. 김조임, 내가 정말 자식 교육을 잘못했구나. 돈만 하는 아이들이 됐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 많은 회장님 돌아가신 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참 씁쓸해. 그러던 중 석 달 전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 3개월. 이렇게 착하시고 훌륭하신 사모님이 왜 이런 병을 얻은 거예요? 왜? 아니야. 난 착하다고 할 자격 없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벌 받은 거야. 사모님은 본인이 벌을 받은 거라며 애써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죠. 20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분이, 아니 어쩌면 정말 제 엄마일지도 모르는 분이 말이에요. 사모님이 입원하신 후 새 자식들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병문안 온다면서 매번 서류 봉치를 들고 왔죠. 그나들은 매일 와서 어머니, 이 서류에만 사인해 주시면 제가 회사 경영 잘할게요. 이랬고, 둘째 딸은 엄마, 강남 빌딩들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세금 때문에요. 이랬죠. 셋째 아들은 더했어요. 어머니, 현금 자산은 제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요. 사모님은 그때마다 나중에 하자 하시면서 피하셨어요. 그럼 자식들은 짜증내면서 나가고 어느 날은 둘째 딸이 간호사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이 서류 좀 사인 받아주세요. 하는 걸 봤어요. 사모님이 온전치 않을 때 뭔가 조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절 누구보다 아껴줬던 사모님이셨는데 이럴 순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래도 사모님이 정신 좀 차리시고 운전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아주 딸처럼 여기니까 네가 딸 같지? 야, 겨우 우리 집안일이라는 주제 파악해.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너 좀 챙기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넌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바로 이 집에서 아웃이야. 알겠어?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큰아들은 더 교활했어요. 의사한테 접근해서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실 때 유언장 작성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사모님은 저만 찾으셨네요. 김주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네가 없었으면 정말 외로웠을 거야. 사모님이 베풀어준 은혜가 얼만데 제가 이 정도도 못할까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언제든 옆에 있을 테니까요. 고맙다. 너한텐 다 미안해 정말.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모님이 절 급하게 부르셨어요. 병실에 아무도 없을 때였죠. 김조임 가까이 와. 네 사모님,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
제가 다가가니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손이었네요. 김주임, 아무래도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사모님, 무슨 말씀을... 건강해지실 거예요. 아니야, 나도 알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너한테만 부탁할 게 있어. 부탁이요? 그래,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사모님이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 방 화장대 3번째 서랍 거기 분홍색 일기장 있어. 꼭 가져와. 네? 일기장이요? 그래,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어. 너에 대한 진실, 내가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 내 변호사도 알고 있고 공증도 받아놓은 거야. 그리고 우리 남편도 알고 있었고 말이야. 네? 꼭 나 죽으면 봐. 알겠지? 죽다뇨?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렇게라도 빨리 얘기를 해야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에 대한 진실이라니. 그 일기장을 내 장례식장에서 공개해. 변호사 최 선생 번호도 적어뒀으니까 연락해서 같이 와달라고 해. 사모님, 도대체 무슨... 쉿, 지금은 묻지 마.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김주임,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말하지 못해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있어. 너무 많아. 언젠가 알게 되면 그때 날 원망하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한참을 절 보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호흡도 힘드신데 절 보니 눈물이 안 멈추시는 것 같았네요. 그 모습을 보니 진정으로 제 옆에서 어른으로서 절 품어주신 사모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 역시 눈물이 폭풍같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그 말의 끝으로 사모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새벽 3시에 숨을 거두셨네요. 사모님, 거짓말이죠? 이렇게 가실 리 없잖아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갔을 때 새 자식은 이미 와 있었어요. 울긴 우는데 눈물보다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게 보였죠. 특히 큰아들은 벌써 전화통을 붙들고 장례는 알아받은 장례식장 특실로 정재계 인사들 다 초청하고 언론사도 연락해. 이러고 있었어요. 장례 준비하면서도 새 남매는 재산 얘기만 했어요. 이혼장은 없나? 아버지 때처럼 법정 상속하면 되겠지. 변호사 불러서 빨리 정리하자. 저는 사모님의 마지막 부탁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분홍색 일기장. 도대체 거기에 뭐가 적혀 있을까? 장례 첫날 밤 조문객들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서 집에 왔어요. 아무도 없는 집이 너무 썰렁했죠. 사모님 방으로 들어가니 여전히 사모님 향수 냄새가 났어요. 화장대 3번째 서랍을 열었죠. 정말로 분홍색 가죽 표지에 일기장이 있었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첫 장을 펼쳤어요. 사모님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죠. 김주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네 곁을 떠났겠구나. 2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는 내게 직원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고, 아니, 그 이상이었단다. 눈물이 앞을 가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내가 왜 너를 그토록 아꼈는지, 왜 난 몰래 네 사진을 찍고 네 곁을 맴돌았는지. 다음 장을 넘기니 충격적인 내용이 시작됐네요. 난 21살에 임신을 했었다. 상대는 같은 대학 법대생이었어.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우린 결혼을 약속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 부잣집 딸이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다. 심지어 그때 당시 애아빠도 돈으로 매수하려 하셨지. 하지만 애아빠는 끝까지 거절했고 결국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나중에 들으니 부모님이 사람을 시켜서 쫓아냈다고 하더구나. 그때 난 차마 아이를 지울 수 없었어. 비밀리에 할머니 도움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아이를 낳았단다. 1970년 3월 15일 새벽 3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 예쁜 딸이었어.
처음 본 순간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슴이 미어졌단다. 하지만 기를 순 없었어. 부모님이 알면 그 아이를 없애버릴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한강보육원 앞에 두고 왔단다. 담요에 미안하다, 언젠가 꼭 찾으러 올게라는 쪽지와 함께. 여기까지 읽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강보육원, 1970년 3월 15일 비 오던 새벽. 다 제 얘기였죠. 그리고 제 사진, 그 유전자 검사지를 이미 봤었기 때문에 뒷내용은 아무래도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 후 나는 부모님이 정해준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낳았지.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매년 네 생일이면 미칠 것 같았어. 몰래 한강보육원에 가서 널 찾아봤어. 하지만 이미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고 원장님도 바뀌어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후원했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다 15년 전 네가 우리 집에 면접을 보러 왔어. 이력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네 이름, 1970년 3월 15일생, 한강보육원 출신, 모든 게 일치했어. 면접하면서 계속 관찰했어. 그리고 확신했지. 네 눈매, 코, 입술 다 나를 닮았더구나. 특히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그건 우리 집안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이거든. 하지만 확실해야 했어. 그래서 네가 독감에 걸렸을 때 네 DNA를 채취했어. 결과는 99.9% 일치. 넌 정말 내 딸이었어. 35년 만에 찾은 내 딸. 그날 밤 난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었단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후회의 눈물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을 거야. 다음 장에는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갓난아기 사진이었죠. 뒤에는 1970년 3월 15일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사진은 네가 태어난 날 찍은 거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지. 이제 너에게 돌려준다. 우리 딸, 내가 왜 20년 동안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애들이 알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였어. 특히 큰아들은 돈 욕심도 많은데 갑자기 큰 누나가 생긴다면 회사 경영권 문제도 복잡해질 거고 무엇보다 네가 받을 충격이 걱정됐어. 35년 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면 날 원망하지 않을까?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어. 널 곁에 두고 가족처럼 대하는 것. 비록 엄마라고 부르게 할 순 없지만 매일 얼굴 보고 밥 먹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했단다. 하지만 네가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차라리 아줌마라고 불러도 좋으니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내가 만든 비극이니까. 일기장을 계속 읽어나갔어요. 사모님이, 아니 엄마가 20년 동안 절 지켜본 기록들이 빼곡했죠. 2005년 4월 3일 오늘 우리 딸이 감기에 걸렸다. 기침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가장 좋은 약을 사왔다. 직접 다려서 먹이고 싶었지만 너무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참았다. 2008년 7월 15일 우리 딸이 오늘 웃었다.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다가 나비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어릴 적 나와 똑같아서 눈물이 났다. 2010년 3월 15일 우리 딸의 40번째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지만 또 울고 말았다. 언제쯤 울지 않고 축하해 줄 수 있을까? 미안하다 딸아. 2015년 12월 24일 우리 딸이 열이 나서 앓고 있다. 밤새 곁을 지켰다. 열이 나면서 엄마라고 불렀다. 내가 여기 있다고, 엄마가 여기 있다 말해주고 싶었다. 2018년 5월 5일 남편이 우리 딸 보며 말했다. 김주임이 당신을 많이 닮았네요. 딸 같아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남편은 다 알고 있었어. 정략 결혼을 했지만 늘 다정했고 나만 생각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어도 함구했던 거였다.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나 슬프던지 미안함에 눈물이 많이 났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네가 내 딸이라고 말해버리고 싶었지.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내 딸아,
사실 네 아버진 10년 전에 날 찾아왔었단다. 용서를 구하면서 너의 행방을 물었지. 하지만 난 모른다고 거짓말했어. 그가 네 곁에 나타나면 네 평화로운 삶이 깨질까 봐서. 미안하다. 이것도 내 이기심이었을까? 네 아빠는 지금 작은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더구나.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어. 평생 너와 나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그의 연락처를 남겨줄 테니 만나고 싶으면 만나렴. 하지만 강요하진 않을게. 마지막 부분엔 유언장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왜 재산의 60%를 너에게 남기는지 알겠지?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야. 35년 늦은 엄마의 사랑이고 20년 동안 받지 못한 딸의 권리야. 우리 애들에겐 40%를 남긴다. 충분한 금액이야. 하지만 그들이 욕심을 부려 소송을 하면 10%를 줄이고 나머진 네가 운영할 재단에 기부하도록 했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 그 돈으로 좋은 일 해다오. 특히 우리처럼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일,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일에 써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내 방 금고에 더 많은 것들이 있어.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거기엔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준비한 것들이 들어있단다. 변호사 최성생 연락처야. 장례식장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가 모든 걸 도와줄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 딸. 사랑한다. 이 말을 20년 동안 하고 싶었어. 비록 엄마로서는 실격이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컸단다.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면 그땐 꼭 엄마라고 불러다오. 그때까지 기다릴게. 사랑한다 내 딸아. 지금도 용기가 없어 이렇게 세상에 없을 때나 고백하는구나. 네가 날 어떻게 볼지 너무 두려워서 용기 없는 엄마는 세상에 없을 때나 고백하는구나. 엄마를 용서해줘. 사랑해. 일기장을 덮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동안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제 엄마였다니. 그것도 매일 절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정신을 차리고 엄마 방 금고를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정말 제 생일이었죠. 안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 탯줄과 베넷 저고리, 첫 신발, 그리고 은행 통장들, 35년 동안 매달 적금을 부으신 통장, 제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 그리고 편지 뭉치가 있었어요. 매년 제 생일마다 쓰신 편지들이었죠. 하지만 붙이지 못한 편지들. 우리 딸, 첫 번째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우리 딸 10살이 됐구나.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친구들은 많니? 우리 딸 20살 생일 축하해. 이제 어른이 됐구나. 어떤 사람이 됐을까? 35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 2시. 장례식장은 이미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일기장과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변호사님을 기다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 변호사입니다. 사모님께 모든 걸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절 보셨어요. 사모님이 15년 전부터 저와 상의하시면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법적으로 완벽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장례식장 특실로 들어가니 세 남매가 이미 와 있었어요. 이제 상속 얘기 좀 합시다. 어머니가 따로 유언장 안 남기셨으니 법정 상속으로 하죠. 그나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맞아요. 우리 셋이서 균등하게 나누면 돼요. 둘째 딸이 맞장구 쳤죠. 한남동 집은 내가 살 테니까 현금으로 정산해줘. 막내 아들이 덧붙였어요. 그때 제가 나섰죠. 잠시만요. 세 사람이 동시에 절 쳐다봤어요. 김 주임 왜 그래요? 우리 가족 일인데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지? 그러게. 꼭 저렇게 선을 넘어.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우리 엄마가 아무리 아꼈다고 한들 이젠 엄마가 없는데 그래? 자식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죠. 사모님이 유언장 남기셨습니다. 뭐? 유언장이라고?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저는 사모님의 유언 집행인 최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유언장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 소유의 전 재산 중 60%를 내 친딸 김영숙에게 상속한다. 뭐라고?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김영숙은 본인이 혼전에 낳은 딸로서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가정부가 어떻게 우리 누나가 될 수 있어? 자식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네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른 집 부인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죠. 증거 보여주세요. 이건 조작이에요. 큰아들이 책상을 쳤어요.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건 어머니가 직접 쓰신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을 읽어주자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혼전에 저를 낳은 사연, 35년 만에 다시 만난 이야기,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 그래도 이건... 자식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죠. 여기 두 곳의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있습니다. 모두 99.9% 일치합니다. 그리고 1970년 3월 15일 출생 기록과 보육원 입소 기록도 있고요. 또한 변호사님이 이어 말했어요. 김영숙 씨는 법적으로 사모님의 장녀입니다. 호적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인지 절차를 통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새남매도 더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60%는 너무 많잖아요. 둘째 딸이 울먹였어요. 그러자 변호사님이 말씀을 이어가더라고요. 유언장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시면 상속분이 10%로 줄어듭니다. 새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변호사님이 덧붙였어요. 김영숙 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30%는 이미 사모님이 설립하신 재단 설립 자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일기장엔 없던 내용이었거든요.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재단 설립하고 각종 서류 처리하고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죠. 엄마가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이사장님, 사모님이 20년 동안 후원한 인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이사장님 명예계좌가 있대요. 15년 전에 개설됐다고. 사모님이 매입해두신 부동산이 더 있습니다. 다 이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정말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선 새 남매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절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온 건 둘째 딸이었죠. 언니, 이렇게 불러도 되죠?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 믿기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엄마가 언니를 얼마나 아꼈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둘째 딸은 펑펑 울더라고요. 우린 엄마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돈만 생각했죠. 근데 언니는 20년 동안 진심으로 엄마를 모셨잖아요. 언니가 진짜 효녀예요. 그 후로 둘째 딸은 자주 재단에 와서 일을 도왔어요. 언니, 나도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언니처럼. 큰아들의 변화는 더 놀라웠죠. 어느 날 회사로 찾아왔거든요. 누나. 네? 절 누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인정합니다. 누나가 우리 큰누나예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처음엔 재산 뺏긴다고만 생각했는데.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보니 어머니가 왜 누나를 선택했는지 알겠어요. 누나는 욕심이 없으시잖아요. 최대 주주인데도 경영에 간섭 안 하시고 배당금도 다 기부하시고 회사 일은 저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누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누나가 자랑스러운 회사 만들게요. 두 남매가 변하자 셋째 아들까지 변했어요. 누나, 나 이제 정신 차렸어. 40살 먹고 철이 든 것 같아. 그래요? 응, 재단에서 일하게 해줘. 나도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우리 네 남매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네요. 혹시 영숙 씨인가요?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네, 근데 누구시죠? 전 당신 아버지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일기장에 있던 그분이었죠. 35년 동안 찾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커줬더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와 네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비겁하게 도망쳤어. 아버지. 처음 불러보는 그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맙고 네 엄마가 널 찾아서 곁에 뒀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 후로 아버지와도 가끔 만나요. 35년의 공백을 채우기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가족이니까요. 일주기가 되던 날 묘소에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내 남매와 아버지까지. 엄마, 이제야 엄마라고 부르네요. 20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나들도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둘째 딸도 엄마, 영숙 언니 덕분에 저희도 사람 됐어요. 셋째 아들도 어머니, 이제 열심히 살게요. 영숙 누나처럼. 그리고 저의 친아버지는 조용히 묘비를 쓰다듬으셨어요.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그때 묘지기가 와서 USB를 전해줬어요.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영상이었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모두 함께 있는 모습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엄마는 병상에서도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영수가 미안하고 또 고마워. 20년 동안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겠는데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얘들아,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었구나. 영숙이가 있어서 너희도 바뀔 수 있었어. 모두 사랑한다. 이젠 서로 의지하며 잘 살거라. 그리고 영숙아, 넌 내 자랑이야, 영원히.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재단에 출근해요. 엄마가 설립한 재단은 이제 전국 50개 보육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박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가정부에서 부잣집 큰딸이 된 제 인생 정말 드라마 같죠?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딸 영숙이가 엄마 뜻대로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 이제야 편하게 말할 수 있네요. 진짜 사랑해요, 엄마.